자, MR 스펙트로스코피 임상 적용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적용편 시작하시기 전에 이전 시간 여섯 번째에 그런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의 간단한 그런 서머리를 좀 하자면, 자, MR 역사는 이제 행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특정 분자 내에서 이제 동일한 양성자라도 처해 있는 화학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진동 주파수를 가진다. 즉 화학적 이동 현상이 이제 발견되면서 수많은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물인 MR 스펙트로스코피는 MR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인 스펙트럼은 어떤 원사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를 통하여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R 스펙트로스코피의 최대 단점은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 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체 적용에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좀 길게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서머리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임상 적용편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MR 스펙트로스코피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제 내용을 시작할 건데, 자, 일반적인 스펙트로스코피는 아무래도 이제 생체 수용액을 이용하여 이제 영상을 획득을 하고 있는데, 생체 수용액에는 물과 대사물질이 당연히 섞여 있고, 이때 용매는 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략 수소 농도가 약 한 55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용질이 되는 대사물질은 이 55몰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기껏해야 몇 미리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물, 즉 워터의 신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자, 다른 이런 대사물질들을 전혀 표시를 못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R 스펙트로스코피에는 워터 서프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MR에서 가장 많이 빈도가 높은 이제 수소 원자, 즉 하이드로겐의 프로톤의 영상을 스펙트로스코피 영상을 얻을 때는 기본적으로 워터 서프레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이드로겐 프로톤의 그런 수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하이드로겐 프로톤이 아닌 다른 물질일 때 이런 물의 비중이 낮았을 때는 물의 비중을 이 다른 대사물질과 유사한 그런 대사물질을 볼 때는 이런 워터 서프레이션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하이드로겐의 프로톤 영상에서는 워터 서프레이션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터 서프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자, 원래 보이지 않는 이제 6.5에서 8.5 ppm에서 이렇게 수많은 피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면, 자, 이렇게 수많은 피크들이 워터 서프레이션이 실행한 후에, 즉 너무나 큰 신호를 담당하는 워터의 신호가 일부 제거가 되니 수많은 피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워터 서프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스펙트럼의 특징을 몇 가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 이외에 다른 복잡한 분자 내에서, 자, 수소들이 서로 처해 있는 화학적 환경,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화학적 변화의 차이가 생기고, 이러한 차이는 원자 주변의 전자들이 핵이 느끼게 되는 자기장을 변화하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파수인 라마 프리퀀시를 변화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메가는 감마 B 제로라는 라마 프리퀀시 공식 자체가, 자, 이펙티브, 즉 이펙티브는 분자 내 어떤 원소가 느끼는 실질적인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자, 어플라이드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기장의 크기를, 자, 로컬은 주어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자기장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이 수식으로 변환을 해서 본다면 감마 B0는 자, 1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공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선 수식에서 자, 이제 라마 프리퀀시, 즉 케미컬 시프트 현상에 의한 라마 프리퀀시의 즉 공명 주파수의 변화를 자, 시그마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때 시그마의 영역은 한 10의 마이너스 6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내용을 본다면, 자, 60MHz의 시그마, 즉 케미컬 시프트에 의한 이제 라마 프리퀀시의 변화 정도가 0인 A 대사 물질과 10의 마이너스 6인 자, B의 대사 물질의 공명 주파수는 6천만 헤르츠와 자, 5,999만 9,940헤르츠로 나타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어떠한 변화 없이 A와 B가 자기장만 세게 해서, 자, 앞서서 60MHz였다면 이번엔 300MHz 정도의 그런 자기장을 높여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자, 공명 주파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즉, 분자 내에 같은 원소라도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주파수를 가지는 것이 자, 요 케미컬 시프트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저희는 이러한 그런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은 ppm 단위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케미컬 시프트라는 건 즉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라마 프리퀀시, 즉 공명 주파수의 변화를, 즉 자기장이 느끼는, 즉 어떠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도 동일한 수소 원자라도 각각의 이루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이는 공명 주파수의 핵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를 준다고 했으니, 즉 자기장의 공명 주파수 변화를 나타내고, 그 공명 주파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내며, 자, 이를 통하여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고, 이를 스펙트럼에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케미컬 시프트가 없는 기준 물질, 즉 이런 것들은 라모와 진동수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의 그런 수식에 의한 오메가는 감마 B 제로의 수식이 되는 거고, 이외의 다른 물질들은 얼마나 다른 라모와 진동수 값을 가지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들이 뭐 TMS나 DSS 같은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자, 이제 기준 물질을 기준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구성한다 그랬는데, 즉 기준 물질을 0ppm으로 정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미컬 시프트는 이제 오메가는 감마 B, 즉 라마 즉 진동수로 다시 한번 이제 분모를 나눠주기 때문에, 즉 ppm 단위로, 즉 자기장의 변화에 상관없이 ppm 단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준 물질의 0ppm을 기준으로 워터는 약 한 4.7 pp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4.7 ppm 정도로 나타나게 되고, 자, 이 기준, 즉 기준 물질의 즉 4.7 ppm 워터가 보통 일반적인 저희의 그런 랜드마크가 보통 이제 스펙트럼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RS의 결과물의 스펙트럼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좀 보면, 자, 각 피크들의 개수로부터 분자에 속해 있는 수소의 수를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뭐 맨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분자 구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자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그 내용에 좀 설명드린 거고, 자, 또 하나가 각 피크의 화학적 이동값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수소인지를, 즉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각 피크의 크기로부터 몇 개의 수소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각 피크가 갈라지는 형태로부터 주변과 몇 개의 다른 종류의 수소가 존재하는지, 저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뒤에서 제이커플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런 MRS 통해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획득할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자, 저희가 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앞서서 보셨던 그런 화학적 시료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기는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주 자기장의 세기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자, 저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주 자기장의 최대 자기장은 현재 3테슬라인데, 이제 화학적 시료 분석은 이제 9테슬라 이상의 그런 고자기장이 적용이 되다 보니 기본 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자, 또 하나는 측정, 신호를 수신하는 코일의 적용 차이가 있는데,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물질에 얼마나 밀접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감도 차이를 만들어낼 텐데, 아무래도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체에서는 코일 간의 거리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 이때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감도를 차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거고, 자, 세 번째는 각 피크의 구별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앞서서, 자, 자기장, 주 자기장과 적용 코일의 차이를 통하여 감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이것들은 각 피크들을 각각 구별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제한점을 만드는 단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앞서서 자, 몇 개의 수소가 이 피크에 관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 같은 개수, 즉 예를 들어서 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A와 B라고 하더라도, 자, 이 피크의 폭이 어떤 것들은 되게 좁을 수 있고, 자, B는 넓고 높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각각의 차이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MR 스펙트로스코피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도가, 즉 주자기장과 코일 등에 의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감도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피크들을, 각각의 피크들이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구분이 쉽지가 않는 것들이 인체 적용에서 MR 스펙트로스코피의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이유로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인체 스펙트럼은, 자, 화학적 시료 분석과 같은 그런 퀄리티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인체 스펙트럼 내에서 이제 주 포커스는 이제 4.7과 1.0 ppm 사이, 즉 4.7 물과 즉 1.0 기준 물질의 이후에 나타내는 대사 물질들을 주 내용으로 이제 인체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에 나타나는 그런 대사 물질들은, 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이제 임상 적용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자, 임상 적용
내용에 설명하면서 자, 스펙트로스코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케미컬 시프트, 즉 스펙트럼의 그런 가장 중요한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이제 각각의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대사물질의 내용부터 이제 그리고 공간적인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이제 스페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